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올해 34세이고 아내인 최지은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가족은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뼈대 있는 부유층입니다. 상속 신탁 자금, 명문 골프클럽, 멤버십 몇 대에 걸쳐 내려온 막대한 유산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공인회계사, CPA입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소장님이셨고 어머니는 학교 보건교사셨습니다. 애초에 경고 신호를 알아챘어야 했지만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더군요. 처가 식구들은 마치 천천히 진행되는 열차 탈선 사고와 같습니다. 끔찍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죠. 우선 장모님인 장 여사님부터 시작해보죠. 원래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그 일이 충분히 우아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뒤로는 청담동에서 장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부유한 사모님들에게 아이들 낙서처럼 보이는 그림을 500만 원이나 주고 사게 만드시죠. 그게 교양 있는 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요. 장 여사님은 저를 마치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에 묻은 얼룩처럼 바라보십니다. 대놓고 혐오감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분명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저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처제인 수진이가 있습니다. 28세인 처제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협찬받은 값비싼 스킨케어 제품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만은 제외하고 말이죠. 수진이는 박도현과 약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시내 부동산의 절반은 소유하고 있다는 그 태양건설 가문의 박도현입니다. 도현 씨는 1년 내내 골프웨어를 입고 다니며 사람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타입이지만 사실 꽤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이 속물적인 상류층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죠. 저는요? 저는 그저 강북의 평범한 집안에서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 대학을 보낸 성실한 회계사 김민준일 뿐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공과금을 제때 내며 바르게 살면 처가로부터 최소한의 존중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네, 압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지은이와 제가 처음 자선 모금 행사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행사는 아마 부자들이 세금 감면을 받고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느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요. 그녀는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귀리 우유를 넣은 디카페인 바닐라 라떼에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 뿌리고 거품은 뺀 것으로요.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해하자 제가 나서서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녀는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가족들과 있을 때의 도자기 인형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진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애 초반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남산이나 성곽길 근처의 허름한 맛집에서 순대국밥이나 돈가스를 먹었고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회계 법인을 차리겠다는 꿈을 이야기할 때면 그녀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죠. 제가 그녀의 부자 친구들에 대해 농담을 하면 눈을 흘기긴 했지만 악에 없는 장난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덮고 있는 허영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가족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장마철 날씨보다 더 빠르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저의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은 명함도 못 내밀게 되었습니다. 나쁘진 않네 정도의 취급이었죠. 제가 살던 오피스텔은 아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끄러울 정도로 좁아터진 곳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소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평범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서커스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가장 끔찍한 건 지은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저녁 식사에 옷을 좀 다르게 입고 가라는 미묘한 암시로 시작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 좀 더 깔끔하게 입었죠. 그 다음은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동네 단골 미용실은 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 한 달 식비보다 비싼 청담동 헤어숍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악수하는 법부터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 법까지 모든 것을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결혼을 앞둔 과도기의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단 결혼하고 제가 그들의 세계에 진심으로 섞이려 한다는 걸 증명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불타는 집안에 서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연기가 자욱한데도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게 틀림없으니 모든 게 괜찮다고 우겼습니다.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취 없이 사랑니를 뽑는 것보다 즐겁지 않았으니까요. 장 여사님이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꽃, 식사 메뉴, 하객 명단까지 전부요. 제가 대학 동기들을 초대하겠다고 했을 때 장 여사님은 마치 제가 동네 포장마차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한 것처럼 쳐다보셨습니다.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겠어. 장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속뜻은 너의 그 수준 낮은 친구들은 우리의 신성하고 가식적인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죠. 지은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인형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지려 들면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모든 게 완벽하길 원해. 엄마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럼 나한테 중요한 건? 우리 부부에게 중요한 건? 분명히 그런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명의로 된 대출을 끼고 이사한 것이죠. 지은이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니던 비영리 단체를 그만두고 전업주부 역할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그 역할이란 장 여사님의 친구들을 위한 호화로운 저녁 파티를 계획하고 낮에는 요가 수업을 듣거나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벌었고 재정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챙기며 그녀가 원하는 남편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어떤 일도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야근을 하면 가정을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일찍 퇴근하면 집착한다고 했죠.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보내자고 하면 지루한 사람이 되었고 밖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계획하면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놀이라고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의 가족 저녁 식사는 가족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문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우리는 장 여사님의 식탁에 둘러앉았고 장모님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미술 전시회나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이름을 들먹이며 제 식사 예절부터 직업 전망까지 모든 것을 비꼬았습니다. 처제인 수진이도 거들며 도연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떠벌리고 저는 그저 푼돈이나 관리하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가끔 제 업무 성과를 언급하거나 공격이 너무 노골적일 때 편을 들어주는 척했지만 결코 그들에게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남편을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내서 가족들과 더 잘 어울리도록 노력해보라거나 장모님께 더 잘하라고 요구했죠. 그때 저는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인생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조되어야 할 남편이었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에게는 항상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수진이의 약혼 파티가 열린 날로 시간을 돌려보죠. 장소는 예술의 전당의 한 전시관을 통째로 빌려서 진행되었습니다. 공공미술관을 개인 파티장으로 쓰는 것만큼 자신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도 없으니까요. 그곳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동화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말이죠. 저는 제 결혼식 때보다 이 파티를 위해 더 오래 준비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군이 갑옷을 고르듯 옷장 앞에 섰습니다. 네이비색 슈트는 제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그들의 눈에는 찰 수 없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욕실에서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재산 규모가 클수록 준비 시간도 길어지나 봅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중산층 남자가 정신줄을 놓기 전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하는 리얼리티 쇼 촬영장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로비는 부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당신들은 특별합니다라고 말해줄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리셉션 구역은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 한 달 월세보다 비싼 화려한 꽃장식들이었죠. 흰 장미, 난초, 그리고 이름 모를 이국적인 꽃들이 우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와 사람들이 서로의 불을 자화자찬하는 소리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파티 호스트는 상상 그대로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우며 부자들을 대접하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태가 났습니다. 그녀가 입은 원피스는 제 일주일 수입보다 비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다가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도연님과 최수진님의 약혼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은이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나섰습니다. 최지은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를 소개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죠. 직원이 태블릿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최지은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리는 당연히 VIP 구역입니다. VIP 구역이라니? 약혼 파티에도 급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직원은 지은이에게 우아한 네임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러다 직원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고 짧은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온기는 조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김민준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처럼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최지은 씨 남편입니다. 그녀는 태블릿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켜질지 말지 고민하는 전구처럼 깜빡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준님.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저희 VIP 명단에 성함이 없으셔서요. 그 말은 마치 명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지만 착오가 아니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놀라움이나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족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꿀처럼 달콤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내가 말 안 했나? 무엇을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알고 싶지 않았지만요. 이 순서는 가족들만 참석하는 거야.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당연한 걸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알잖아, VIP 리셉션. 본식이 시작하기 전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는 시간 말이야. 가족들만? 가족들만? 저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저도 가족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뱃속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운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미소가 더 짙어졌고 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말 그대로 혈연 관계인 가족을 뜻하는 거야. 그녀는 저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본식 때 다른 손님들과 합류하면 돼. 혈연 관계인 가족이라니? 호스트는 여전히 전문적인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 드라마를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저는 쏟아지는 시선이 탐조등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진심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을 보니 100% 진심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민준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 모든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다 같이 본식에 참여하는 거지. 처제의 약혼식에서 가족 모임에 남편을 배제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니. 전혀 개인적인 게 아니지. 호스트가 박물관 구석에 있는 덜 화려해 보이는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김민준님, 일반 리셉션 구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고 본식이 시작되면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리셉션 구역이라니 마치 제가 높으신 분들이 평민들과 어울릴 준비가 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하는 2등 시민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는데 전에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고 이 순간을 계획했으며
제가 굴욕감을 느끼는 1분 1초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봐요, 여보. 그녀는 제 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다정해 보이지만 끔찍하게 경멸적인 제스처였죠. 재밌게 놀고 있어. 사람들은 분명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왜 부인이랑 같이 안 가? 망신이네. 웅성거림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따라 일반 리셉션 구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은퇴한 교수님 부부, 저만큼이나 겉돌고 있는 젊은 IT 사업가 부부, 그리고 저를 계속 쳐다보는 노신사와 함께 칵테일을 마셨습니다. 저는 마치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앉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되길 바라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서는 가족 테이블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셋 다 청담동 브런치 카페 잡지 화보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장 여사님은 갤러리에서 새로 산 그림 이야기라도 하는지 손짓을 크게 하며 신이 나 있었고요. 수진이는 거대한 약혼 반지를 번쩍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연 씨는 완벽한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집 거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생기 넘치고 편안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살 때보다 저에게서 10m 떨어져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후 대다수 사람의 연봉보다 비쌀 것 같은 저녁 식사가 엄숙하게 서빙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들이 군무를 추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은쟁반을 날랐습니다. 가족 테이블에는 우아한 전체 요리가 놓였습니다. 비싼 도자기 위에 놓인 작은 예술 작품들. 새싹 채소와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소스로 장식된 해산물 요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기계처럼 비싼 사람들에게 비싼 음식을 먹이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웨이터들이 제 테이블에 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 앞에 전체 요리를 놓았습니다. 교수님은 화려한 해산물 요리를 받았습니다. IT 부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 사업 파트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웨이터는 제 자리만 쏙 빼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가 텅 빈 채로 남들이 식사를 시작하는 걸 보고 지나가는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저기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체 요리를 못 받았는데요. 웨이터는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기억을 더듬더니 이내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하고 깨닫는 표정이었는데 좋은 쪽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손님께는 식사를 서빙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재료가 떨어지거나 실수가 아닙니다. 마치 제가 밥을 줄 가치도 없는 관리 대상인 불청객이라는 듯이요. 교수님 부부는 대화를 멈추고 당황스러움과 민망함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IT 부부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듯 했죠. 죄송한데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분명 착오일 겁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신부 언니인 최지은 씨 남편이라고요. 웨이터의 얼굴에 당황, 깨달음, 연민, 그리고 체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님, 이벤트 코디네이터 분께서 오늘 저녁 손님께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지시사항입니다. 누군가가, 짐작건대 누군가가 가족 행사에 온 가족 구성원인 저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웨이터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VIP 구역을 쳐다보니 그녀가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화나거나 노골적인 웃음이 아니라 입꼬리만 살짝 올린 만족스러운 미소. 그게 모든 답이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의도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장 여사님 쪽으로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두 여자 모두 저를 힐끔거리며 재미있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구경하듯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코스 요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음식 건축가가 만든 것 같은 수프에 이어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제 접시를 제외한 모든 접시에 화려한 고기와 채소 요리가 채워졌습니다. 교수님의 아내분이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제 거 좀 드실래요? 저는 양이 적어서 다 못 먹거든요. 그분의 친절함에 울컥할 뻔했습니다. 생판 남인 사람이 제 아내가 밥도 주지 말라고 한 저에게 음식을 나누려 하다니요. 감사합니다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음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죠. 그 웨이터가 다시 왔는데 더 난처해 보였습니다. 손님,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 테이블에 합석하고 싶으시면 가능하다고 전해달라는데요. 단, 그 자리도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욕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합석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먹을 수는 없다. 그냥 그 화려한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비싼 밥을 먹는 걸 구경이나 하라는 거죠. 건너편을 보니 지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비싸 보이는 생선 요리를 우아하게 썰며 도연 씨 어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고 침착하고 우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할머니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보석이자 제가 결혼 생활에 가져온 유일한 감상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죠. 그녀는 파티 전에 드레스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죠. 사랑하면 그러는 거니까요. 소중한 것을 나누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가 우리 관계에 남은 조각들을 박살내는 동안 목에서 반짝이는 그 목걸이를 보니 나눔이 아니라 도둑질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난 1시간 동안 만지작거렸던 작은 벨벳 상자를 잡았습니다. 아까 지은이는 저에게 반지 하나를 맡겼습니다. 장 여사님 집안의 가보인데 의상을 돋보이게 하려고 꼈다가 식사할 때 불편하다며 빼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짐을 맡기듯 저는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죠. 하지만 지금 내 가족의 축하 행사에서 유령처럼 앉아있는 이 순간, 그 반지는 제가 그녀가 저를 배제할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얼마나 돕고 양보하고 지지하고 배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영화처럼 웅장한 배경음악이나 슬로모션 효과는 없습니다. 그건 대개 아주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며 노력을 멈추고 기대를 멈추고 결과에 대해 신경 쓰기를 멈추는 순간이죠. 저에게는 12번 테이블에 앉아 굶고 있는 저를 보며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웃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반지는 아름다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정교하게 박힌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분명 거창한 이름과 그에 상응하는 가격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샹들리에 빛을 받아 작은 별자리처럼 반짝였습니다. 과시하고 부러움을 사고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죠. 제 몇 달치 월급보다 비싼 물건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정작 2만 원짜리 전체 요리도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는 아이러니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테이블의 대화가 뚝 끊겼고 옆 테이블에 시선이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부인은 제가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난동을 부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엎어서 그들에게 제가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며 희열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지쳤고 완전히 고갈되었으며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피곤했습니다. 저는 파티장을 가로질러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태리제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장엄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잦아들고 고개들이 돌아갔습니다.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는 듯한 중압감을 느끼며 VIP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가 순간 사라지고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 떠오르는 걸 봤으니까요.
그녀가 장 여사님에게 뭔가를 말했고 장모님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테이블로 가서 잠시 지은이의 의자 뒤에 섰습니다. 제가 나눌 자격이 없다는 그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접시는 예술 작품 같았고 와인은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며 대화는 부자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지은이가 의자를 돌려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밝지만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한 거지? 5년 동안 나는 이곳에 어울리기 위해, 내가 이 세계에 속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랑만 있으면 나와 그들이 원하는 모습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할머니의 목걸이를 한 채 저를 인생에서 도려내고 있는 아내를 보며 저는 그동안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에 어울릴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애초에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싶어 했을까? 였어야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 여사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목구멍에서 컥 하고 막혔고 도연 씨는 보안 요원을 불러야 하나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 샹들리에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비싸고 감정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물건이죠. 그리고 저는 반지를 하얀 식탁보 위, 지은이의 접시 바로 옆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에 닿을 때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극적이거나 요란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울려 퍼진 작은 탁 소리였습니다. 난 끝났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방금 발사된 총구의 연기처럼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간단하고 확실하고 절대 돌이킬 수 없게. 지은이의 얼굴에 당혹감, 불신, 공포, 그리고 진정한 경악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렸고 출구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제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았던 5년의 세월을 뒤로 한 채 말이죠. 등 뒤에서 소란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의자가 끌리고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가 자유를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반지를 내려놓은 후의 정적은 백금처럼 희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금 기적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 깨닫게 할 만큼요. 제가 세 걸음쯤 뗐을 때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들린 목소리는 도연 씨였습니다. 평소 영국 드라마 주인공처럼 말하던 사람치고는 정말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사교계 허용 데시벨을 훨씬 넘겨 고함을 질렀습니다. 명문 사립학교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약혼녀 가족이 막장 드라마 등장인물처럼 굴면 참는데 한계가 있나 봅니다. 도연 씨, 제발 내가 설명할게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설명한다는 겁니까? 도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당신 남편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사람처럼 가족 테이블을 떠나는지 설명할 겁니까? 왜 그 사람이 오늘 저녁 내내 굶은 것처럼 보이는지, 왜 당신들 중 누구도 이 상황에 놀라지 않는지 설명해 보시죠. 그때 도연 씨의 어머니인 비비안 정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대리석 조각상 같았고 영국 왕실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은 듯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권위 있었으며 뼈대 있는 상류층 특유의 억양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게 실수였다는 말입니까? 정 여사의 목소리가 검처럼 파티장을 갈랐습니다. 어떤 집안이 사위를 자기들 행사에서 불청객 취급합니까? 여보, 당신도 봤죠? 도연 씨의 아버지인 박 회장님은 화강암을 깎아 만든 듯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역시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나는 한 남자가 하인 취급을 받다 못해 가족을 떠나는 걸 봤소.
박 회장님이 차분하지만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빈 식기 수군거림. 이건 의도적인 모욕 주기 작전 같더군요. 모욕이라는 단어가 저주처럼 파티장을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잦아들고 심각한 상황임을 눈치챘습니다. 조용하던 수진이가 갑자기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약혼식이야. 그녀가 통곡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어야 한다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너희 모두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해 배우는 중요한 밤이 될 수도 있겠어. 사립학교의 황태자이자 거대 건설 재벌의 후계자인 박도현이 제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지 않았다면 감동했을 겁니다. 도현 씨. 제발. 수진이가 흐느끼며 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 망치게 두지 마. 하지만 도현 씨는 단호하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라니? 그의 톤이 평소에 절제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망친 건 저 사람이 아니야, 수진아. 저분은 너희가 대우해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떠날 만큼의 품위를 지닌 마지막 사람일 뿐이야. 정 여사는 수프에서 벌레라도 발견한 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볼 만큼 본 것 같네요. 그러게나, 박 회장님이 대답하며 재킷을 매무새를 가다듬고 일어섰습니다. 도연아, 짐 챙겨라. 가자. 하지만 파티는요, 장 여사님이 힘없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티는 정 여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끝났습니다. 적어도 수준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도현 씨는 천천히 일어나 실망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수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잠시 그가 마음을 돌릴까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약혼 반지였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고 그는 제가 놓고 간 반지 옆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집안과는 결혼 못해. 우리 부모님은 잔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거든. 수진이가 낸 소리는 비명과 울부짖음 사이의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이미 부모님을 따라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제 옆을 지나갈 때 정 여사가 멈춰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민준 씨, 그녀가 격식을 갖추었지만 불쾌감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놀라운 절제력으로 상황을 대처하셨군요. 부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고 VIP 테이블에는 사회적 재난의 잔해만 남았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버려진 2개의 반지, 뜨거운 조명 아래 시들어가는 꽃들, 그리고 자신들의 가짜 제국이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걸 방금 깨달은 가족들. 저는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고 자유가 밀려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친구들이 있는 종로의 낡은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저 강북 사는 김민준이었을 때부터 알던 대학 동기들과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병맥주를 마시고 전문 용어 따위는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나눴으며 아무도 제 순자산이나 사회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6개월 후 도연 씨는 공식적으로 파혼했고 그의 가족은 서울 사교계의 수진이가 왜 소외당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퍼뜨렸습니다. 장 여사님은 취소된 결혼식 비용과 위약금을 대느라 갤러리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제 최 씨 집안은 사위에게 모욕을 준 끔찍한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밤 이후 3주 만에 제 오피스텔 이혼 후 새로 구한 고로 찾아왔습니다. 지옥을 경험한 몰골이더군요. 눈 밑은 철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사람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 내가 가족들에게 사과하게 만들게. 너무 늦었어.
제가 말했고 진심이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의 프로젝트가 아니야. 지은아. 지금 저는 지은이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지수라는 이름의 유치원 선생님이 휴대전화로 고양이 영상을 보다가 빵 터져서 웃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로 피자를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짜 즐거움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점프하다 떨어지는 영상인데 너무 웃겨서요. 전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 펭귄이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영상 보느라 오후를 다 보낸 적도 있는걸요.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대화 주제가 충분히 심오한지 제 웃음소리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이고 그녀는 잘 짜인 사회적 장식품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사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정교한 계획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없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쓰레기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재활용 쓰레기까지 같이 끌고 나가주기도 하니까요.